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극동지방을 거쳐서 오늘 새벽 3시경에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세계의 모든 눈과 귀가 현재 평양으로 쏠려 있는 상태인데요. 푸틴의 평양 방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오늘은 문재인 정부에서 통일외교 안보 특보를 지내신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님 모시고 자세한 말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저희 편의점에 이렇게 어려운 걸음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가뜩이나 오늘 오전 11시부터 민주당이 주관하는 외교안보 분야 최고의 전문가분들이 함께하는 간담회가 있었는데요. 식사도 다 못하시고 오셔가지고 너무 송구합니다. 예. 자, 우선 올해 푸틴 대통령 24년 차인데요. 2000년에 가고 24년 만에 다시 북한을 찾아갔습니다. 이번 푸틴의 평양 방문의 의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지금 북한이나 러시아나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불량 국가가 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미국 주도하의 국제 제재의 대상으로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그러니까, 네. 러시아하고 북한 관계를 그런 맥락에서 다시 돈독히하고 공고히 하자라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 극동지역을 방문했으니까 그 답방의 형태로 띄는 거라고 보고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전통적인 러시아 북한 관계를 공고히 하고, 네. 그 다음에 미국이 러시아와 북한을 이제 일종의 공동의 적 위협으로 간주하는 입장에서, 네. 양국 간의 공동의 유대를 강화하고, 예. 그다음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상황이 왜 국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상당히 심화가 되는데, 네. 그거에 대한 일종의 어떤 반대 심리 같은 것으로서, 예. 결국에 북한하고 베트남 방문함으로써, 네. 러시아의 국제적 입지가 단단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불량 국가로 이렇게 찍혀 있긴 합니다만 실제로 북한도 베트남도 이렇게 세계 여러 나라들이 러시아와 함께하고 있다 이런 세를 과시하는 이런 측면도 있는 거 아닌가? 지금 보면은 이제, 네. 미국 같은 데는 G7 중심으로, 그리고, 네.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 우방국들, 예.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똘똘 뭉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브릭스를 이용을 하고, 네. 글로벌 사우스를 이용해 갖고, 예. 또 자기들의 새로운 영향을 만든다는 말입니다. 네. 그리고 어제 푸틴 대통령이 노동신문에 기고를 했지만, 네. 결국 미국 중심의 결제 체제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인 결제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걸 분명히 밝혔거든요. 네네. 결국에 미국 중심의 대북한, 대이란, 네. 제재 체제를 무력화시키게 되는 것을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 또 그런 면에서 또 많은 브릭스 국가나 또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예. 이런 미국 중심의 체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국가들이 많거든요. 예. 그들 국가들하고 규합을 해갖고, 예. 일종의 반미, 예. 전선을 형성하겠다. 예. 어떻게 보면 과거 냉전과 같은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 냉전의 두 개의 세계가 극단적으로 대립하다가 전쟁도 있었는데 실제로 국제사회가 그렇게까지 나아갈지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푸틴이 평양 가기 전에 노동신문에 기고한 내용에서 서방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무역 및 상호 결제 체계를 발전시키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서 봐야 할 대목은 유라시아 관련된 입장도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있었던 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움직임. 그러니까 유라시아의 평등하고 불가분리적인 안전구조, 안보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런 두 가지 입장이 나온 건데요. 두 가지 입장에 대해서 선생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첫 번째 거는 과거 냉전 시대에, 네. 소련 주도하에 코메콘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코노믹 코오디네이션 카운슬이라고 해서, 예. 경제 협의체 비슷한 건데, 예. 당시에 이제 소련 중심으로 해서 와르소바
바르샤바 예. 동맹 기구들 예, 바르샤바. 그리고 북한 포함해갖고 사회주의 국가들이 경제적 협의체를 만들어서 서구 중심의 경제 체제에 대한 하나의 대응으로서 네.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경제 관계를 진흥시켜 왔던 사례가 있었죠. 그때는 그런 시스템 하에서 경제적 소위 중추국가 또는 패권국가는 소련이었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련 입장에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예. 지금 국제적 경제 고립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와 뜻이 같은 국가들, like-minded countries, 예. 이들 국가들을 규합해 갖고 예. 하나의 대응 체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이는 거고 예. 그중에 하나 이제 북한하고 이제 입장이 같으니까 그렇게 나가되는 게 보이는 것 같고요. 네네. 두 번째 유라시아 문제는 뭐 러시아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이익이라고 하는 건 항상 유라시아에 있어 왔기 때문에 네. 그 유라시아라는 게 뭐 뻔한 국가들 아닙니까? 러시아, 중앙아시아, 네. 중국, 몽고, 네. 북한 네. 이런 국가들인데 이들 국가 간의 뭐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시킨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지정학적인 선택이 아닌가. 네. 그러니까 오늘도 저 중국 관영 매체에서 나온 게 그 러시아하고 북한 관계가 진흥이 되고 네.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는 게 미국이 압박을 감안할 때는 지극히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 아니냐 예, 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미국에 대항하는 새로운 전선을 꾸미겠다는 의도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어떤 시발점이 이제 푸틴의 그 평양 방문으로 촉발될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니, 앞으로 이 전선은 더 커지고. 아니 이미 시작되고 있죠. 이미, 예. 그러니까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이번에 스위스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예. 세계 평화회의. 평화회의만 하더라도 예. 거기에 참여한 국가들 중에서 서명하지 않은 국가 100개 국가가 네. 참여를 했는데 80개 국가가 서명을 하고 29개 예, 국가가 안 했죠. 서명을 안 했는데 그들 대부분이 브릭스 참여하는 국가거나 참여 예정인 국가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인도, 뭐 사우디아라비아 할 거 없이 네, 그 네. 브라질 전부 다 참여 안 했기 때문에 러시아는 자연히 브릭스의 일원이기 때문에 네. 그 지금 미국과 서방이 옥죄오는 이러한 국제 제재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네. 브릭스 더 나아가서는 글로벌 사우스하고의 연대를 강화시키겠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일환으로 예. 북한하고 베트남도 간다. 방문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러면 완벽하게 냉전 체제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뭐 되겠습니까?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는 건데요. 예. 왜냐하면 냉전 체제라고 했을 때 뭐 핵심은 이념적 대결 구도거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핵무기를 중심으로 한 소위 양자 예. 그 군사 대결 구도. 예. 그래서 그 핵공포의 균형이라고 하는 논리에서 움직이고 예. 있었고 그리고 냉전 체제 하에서는 결국 서로가 방문했었을 때 전부 다 국가보안법 위반 식으로 해갖고 네. 소위 인적 교류나 사회적 교류가 거의 없었죠. 네. 그리고 아까 또 말씀드린 대로 냉전 체제 하에서는 뭐 가트 체제 예. 또는 브레튼 우드 통화 체제 예.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자유주의 세계 체제하고 예. 코메콘 같은 사회주의권 경제협력 체제가 있어서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블록화가 돼 있었죠. 예. 그러나 지금은 사실 그런 상황은 아니죠. 뭐 이념적 경쟁은 있다라고 하더라도 냉전 시와 같이 네. 팽창이냐 공정이냐 이런 논쟁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 경제적 상호존도 상당히 심해지고 그리고 그때보다는 냉전 시보다는 오히려 다극 체제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단순화된 양극 체제적인 대결 구도라고 하는 게 나타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인적 사회적 교류 같은 게 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뭐 사람들이 신냉전 구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신냉전 구도라기보다는 콜드 피스 차가운 평화 상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왜냐하면 그런 점에서 지금과 냉전 시기와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는데 그러나 지금 상황이 악화가 돼서 진짜 미국하고 중국, 미국하고 러시아가 군사적 대결 구도로 가고 그다음에 미국 나토하고 러시아가 군사적 대결 구도로 가고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사실상 신냉전으로 가는 거라고 보겠죠. 그 아직은 찬스가 있고 그래서 저는 그 탈냉전에서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냉전, 탈냉전, 그 다음에
탈냉전은 미국의 유일 네. 유니폴라 모멘트, 네.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 하에서 이루어진 건데 네. 지금은 차가운 평화, 콜드 피스. 예. 그 지금 상황이 악화가 돼서 군사적 대립이 심해지고 예. 사회문화적 경제적 분절화가 이루어져서 양극화가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신냉전으로 가겠죠. 그냥 아직은 찬스가 있어요. 신냉전이 기회가 되도록 막을 수 있는 예. 저는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그 기회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인가가 뭐 제일 굉장히 중요한 건 미국하고 네. 중국 사이의 이제 대화, 네. 협의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게 있고요. 네. 그다음 이걸 하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미국이 네.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같은 국가를 악마화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미국이 예. 가령 지금 미국과 중국이 저렇게 상황이 악화된 것도 예. 2020년 7월 23일이죠. 그 당시에 그 트럼프 행정부의 국무장관이었던 마이클 폼페오 장관이 네. 그 닉슨 도서관에서 연설을 해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닉슨 도서관에서 연설을 해서 네. 뭐라고 그러냐면 세계 공동의 적은 중국 공산당이다. 중국 공산당을 사이 때려 부셔야 예. 세계 평화가 올 수 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은 중국 인민과 별개의 것이다. 예. 우리는 중국 인민의 편은 들지만 중국 공산당에 예. 대해서는 중국 공산당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 이런 식으로 시작하면서 예. 본격화가 된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 이런 국가들 악마화하고 적대시하면은 네. 길이 안 보이겠죠. 근데 지금 그 빅터차 그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 6.25 이후 미국에게 최대 위협이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반미 전선으로 사실상 미국한테 무슨 위협이 되는 것처럼 뭐 극단적인 보도가 좀 나오고 난 있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 친구가 잘못 보는 거라고 봐요. 그 친구는 세상을 냉전식 시각에서 보죠. 그러니까 빅터 차례는 친구는 네. 동맹이 모든 거라고 보니까요. 우리 같은 사람은 한미 관계가 전 분야에서 좋은 관계를 맺으면 되는 것 아니냐. 네, 동맹이라고 하는 것도 한미 관계의 하위 체제인 군사 부분에 있어서 협력 형태다. 예. 그렇게 그 친구 보지 않아요. 그 친구는 한미 동맹이 있기 때문에 예. 한미 관계가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거고 다른 분야에서도 예.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거라고 보는 거니까 예. 동맹을 보는 시각이 다르죠. 그 친구는 좀 과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 북한 붕괴론 같은 것도 네, 그 친구가 쉽게 얘기하는 맞습니다. 건데 그 예. 같은 논리에서도 예. 뭐 푸틴이 북한 가는 거 내가 볼 때는 물론 이제 북한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이제 변수가 되긴 하겠죠. 네. 그 러시아에게 큰 변수가 될까? 물론 이제 뭐 미국에서 보는 사람들은 그렇죠. 이제 푸틴이 갔다. 그러면 북한이 갖고 있는 재래식 무기 같은 것을 네. 러시아에 줘서 러시아에서 네. 우크라이나 전쟁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네. 우려가 있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 뭐 북한도 자기들 전쟁 그 비축 물자가 필요한 거고 그렇게 러시아가 원하는 만큼 다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또 러시아하고 그렇게 호환성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미국에서 얘기하는 거 그렇죠. 저 위성 그 위성 사진을 찍었더니만은 네. 저기 최소한 11,000개 정도의 예. 컨테이너들이 예. 북한에서 러시아로 갔다. 네. 그게 무기가 아니면 무엇이겠냐. 무엇이냐. 예. 그러니까 그 무기가 이제 우크라이나에 쓰여지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걸 좀 개별적으로 지켜봐야 될 거예요. 그거는 추측이죠. 네. 확증은 아니죠. 예. 컨테이너 안에 들어있는 걸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 무슨 그게 뭐 이번 푸틴이 예. 북한 방문하는 게 네. 아마 이제 새로운 냉전이 시작이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건데 난 동의하지 않아요. 아마 그 빅터차 같은 친구가 생각하는 건 이런 건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푸틴이 북한을 방문했다. 예. 그리고 푸틴과 김정은이 공동으로 얘기하는 건 미국 중심의 국가들이 지금 부과하고 있는 국제 제재 체제가 예. 잘못된 것이고 거기에 네. 응하지 않겠다. 예. 그럼 북한에 대한 이제 제재 시스템에도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 러시아의 제재 시스템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로부터 미국이 제재라고 하는 최대한의 압박을 통해서 북한을 비핵화시키겠다. 네. 그리고 러시아로 하여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겠다라고 하는 이런 구상을 가졌는데 그 구상에는 큰 차질이 생기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뭐 다각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제 그 세계가 냉전으로 그렇게 갈 것 같지는 않다. 여러 가지 단계가 좀 필요하고 일단 푸틴과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만나서 어떤 내용의 어떤 그 합의서를 쓸지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까지 있었던 것보다는 훨씬 그
그 단위가 높은 포괄적 동반자 협정, 뭐 조약, 뭐 여기 수준에 달하는 것이 될 거고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이 가능한 수준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축축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가겠습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2000년 7월이죠. 네. 그때 이제 푸틴이 평양을 방문하거든요. 네. 그때 이제 러시아 북한 조약이라는 걸 체결해요. 네. 그러니까 그게 61년. 1961년에 네. 체결된 그러니까 조소 네. 우호 협력 조약을 이제 개정한 건데 거기서도 보면 내용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군사 소위 서로 간에 그 안전을 해치는 상황, 네. 서로 간의 국가 안보를 해치는 그런 상황이 왔었을 때 네. 양국이 예. 접촉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밝힌다고 돼 있어요. 접촉할 용의. 용의가 예, 있다. 용의가 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자동 개입하고 아주 거리가 먼 거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그 자동 개입이라는 것을 그렇게 예. 그 쉽게 넣지 않습니다. 뭐 한미 동맹이 예. 그러니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그 동맹 조약 케이스로 이렇게 보는데 네, 네. 거기도 자동 개입이 아니에요. 헌법적 절차를 통해서 한다고 돼 있어요. 예. 그다음 중국이 북한하고 거의 자동 개입과 비슷한 그 네. 우호 협력 조약을 갖고 있긴 한데 네. 그것도 중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네, 네. 그건 소위 수사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자동 개입이 가능하겠느냐는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나 이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동 개입이라는 게 소위 하나의 문구로 네, 네, 네. 공동 성명에 들어갈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예. 그러니까 지난 2000년에 채택했던 네. 조러, 네. 그러니까 신북한 러시아 그 우호 협력 조약 예. 그것을 보완하는 형태에서 나오겠지. 예. 그걸 뭐 자동 개입하고 뭐 동맹이라고 이런 표현들 나올 가능성은 좀 적다고 보는데요. 그러나 전 분야에 있어서 협력은 과거 때보다도 훨씬 더 네.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예, 그 선생님 말씀 주신 대로 실제로 전 분야의 장관들이 다 글쎄요. 갔습니다. 네. 뭐 국방, 외교, 심지어 보건, 뭐 굉장히 많은 분야의 이제 장관들이 그 함께 따라갔는데 보면 천연자원 뭐 환경부 장관도 가고요, 보건부 장관도 가고, 철도공사 사장도 가고요, 러시아에서 뭐 파트너십에 따라서 이제 북한에서도 상응하는 관계인들이 나와 있는데 그냥 단순한 군사 말고 경제 협력 전반에 대해서 하게 된다면 더 이상 북한은 뭐 북미 수교를 통한 해법이라든가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한 통한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더 이상 쓰지 않겠다라고 방향을 바꿀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미 바꿨다고 보는데요. 이미 바꿨다. 우선은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김정은 3대가 1991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추구해왔던 것이지 북미 관계를 정상화시켜서 북한 경제도 살리고 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겠다라고 하는 게 강력히 작용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북미 관계 개선 정상화라고 하는 게 예. 외교 정책의 우선순위였어요. 예. 그런데 저는 그 하노이 노딜. 정상회담 이후에 네. 그리고 특히 2019년 6월 30일 트럼프가 판문점 방문해서 판문점에서 김정은 트럼프 정상회담 이후에 네. 저는 상당히 입장을 바꿨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그래서 미국하고의 관계 개선이 북한 외교 정책의 제1순위 프라이오리티가 아니라고 하는 결정을 내렸고 네네. 그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네. 그다음에 러시아가 미국과 국제사회 제재를 받게 되고 네. 그래서 러시아하고 북한이 소위 같은 처지에 있는 너희들. 상황이 됐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라고 하는 새로운 신대륙을 발견한 셈이죠. 예. 거기다 부차적으로 중국이 도와주고 예.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이들 두 강대국이 북한의 입장에 동조를 해주고 도와준다라고 하면은 네. 생존할 가능성이 열고 심지어 번영의 가능성도 있다고 보겠죠. 번영. 네. 예.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번 러시아하고 북한의 협력의 폭을 보면은 네. 전방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시베리아 개발하고 북한 개발을 연결시키는 사업들이 지금 여러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에너지, 예. 그다음에
철도, 철도. 책임자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은 예. 꼭 모스크바뿐만 아니고 예. 이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로스크를 포함하는 네. 극동 지역에 있어서의 북한의 역할, 북한하고 협력 예. 이런 걸 강화시켜 나갈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북한으로서는 예. 사실상 뭐 미국의 제재에다가 그 다음에 코로나 19 상황이 와서 그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새로운 지금 돌파구가 생긴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면 앞으로 그 북한이 사실상 우리를 이제 적대적 두 국가론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표현하면서 사실상 이제 남북 관계에 대해서 큰 개의를 안 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 한반도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상당히 풀기 어렵겠죠. 상당히 풀기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하고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첫째 우리 자체가 네. 백채널 디플로마시라고 해서 예. 저기 국정원을 통해서 북한하고 마크 외교적 네네. 접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죽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남북 관계가 아주 냉각이 되고 이랬을 때는 한국의 남쪽에 있는 네. 뭐 6.15 남측위원회, 우리 민족 서로 돕기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민간단체. 그 NGO 민간단체들이 있고 민간단체들이 북한하고 연계를 놓아갖고 예. 남북관계 개선의 어떤 돌파구를 마련해주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그게 완전히 죽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것도 안 되고 하면은 그다음에 우리가 기댈 수 있었던 게 미국이 기댔단 말이에요. 네. 미국이 UN 채널을 통해 뉴욕 채널을 통해서 예. 북한하고 얘기했는데 지금 그것도 죽었다는 거예요. 예. 그다음 그게 안 되고 하면 이제 중국 채널 이용해 갖고 그렇죠. 중국에 당신들이 좀 북한에 메시지를 해달라 이 역할에서 저 과거 육자회담하고 할 때는 네. 이제 중국이 그렇습니다. 그 역할도 했죠. 예. 근데 그것도 지금 중국이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예. 그게 지금 공교롭게도 네. 지금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나라는 러시아밖에 없어요. 러시아. 근데 러시아는 예. 지금 우리 한국도 사실상 예. 제재를 가하고 있는 국가고 맞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하고 얘기할 수 없는 입장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남북한은 지금 우리가 군통신선 차단이 됐죠. 예. 판문점에 있는 남북한 간의 소위 통일부하고 조평통 사이에 있는 행정통신선 차단이 됐죠. 네. 국정원하고 북한 통일전선부 사이에 있던 또 전화선도 차단이 됐죠. 예. 그다음 용산 대통령실하고 조선노동당 본부 사이에 있던 한라인도 지송전화도 지금 차단이 됐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끊겨졌잖아요. 사실상 냉전 시대처럼 지금 돼버린 거 아닙니까? 한반도는. 오히려 냉전 시대도 더 심각한 상황이죠. 그때는 그래도 통화가 되고 그랬었죠. 보니까 7.4 공동성명할 때 네. 다시 중앙정보부가 결국에 소위 쉽게 해서 이중첩자를 이용해갖고 네. 물꼬를 틀었고 그래서 네. 이우락 예. 부장이 이제 평양을 간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그것도 이때는 뭐 하여간 라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완전히 라인을 차단시키고 심지어 했으면 지금 김정은이 하는 거 보세요. 이제 비무장지대 북측 지역에서는 이제 예. 뭐 탱크 방벽을 만들고 예. 벽을 쌓고 네. 완전히 두 개의 적대 국간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예. 실증적으로 지금 보여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럼 북한하고 대화를 못하면 네. 우발적 충돌이 있다. 그러면 전화를 걸어서 야 이거 우리 의도한 게 아니다 이렇게 네, 해서 네. 이게 설명이라도 하면은 예. 확전되는 걸 막을 수 있는데 네. 지금 그러지 않은 상황이니까 한반도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갑자기 무슨 막 분리장벽 놓듯이 그렇게 남북 간에 심각한 이제 벽이 생기고 교류가 없게 되면 우리가 꿈꾸던 통일이나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나 이런 게 사실은 그냥 꿈처럼 돼버릴 수도 있겠다. 그렇게 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제일 걱정했던 것은 냉전의 고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냉전이 끝나면서 예. 다른 국가들은 다 열리고 뭐 독일도 그렇고 하지 않았어요. 네네. 근데 이제 한반도만 이제 그게 안 돼 있어서 네. 그 냉전의 고도다. 예. 그리고 우리는 반도가 아니고 예. 정말 외로운 섬이다. 되는 건데 우리는 사실상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상당히 중요한 반도 국가인데 네. 우리 스스로가 대륙을 포기하고 해양으로 가는 기형적 반도 국가가 되지 않았느냐. 네. 그 과정 속에서 우리 평화는 예. 사라지고 예. 그리고 우리 번영은 위협받고 예. 이런 상황이 오는 걸 우리가 막아야 되는데 예. 지금 그게 그렇지 않은 게 불행한 현실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죠. 일단 그 푸틴의 그 평양 방문과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의 책임은 없습니까? 예컨대 이 소위 얘기하는 가치 외교를 중심으로 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 노선이 오히려 그동안에 있었던 한러 관계를 오히려 경색시키고 북러 관계를 활성화시키도록 만든 어떤 그런 역할은 안 했을까요? 글쎄, 뭐 윤석열 정부가 거기에 유일한 변수라고 보진 않고요. 네. 기본적인 흐름 자체는 네. 하여간 푸틴이 어떻든 간에 우크라이나 침공을 했고 맞습니다. 그다음 국제법을 어겨서 우크라이나의 영토와 주권을 사실상 침범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푸틴에 대한 이제 집단적 응징이 있게 된 거고 네. 그렇게 해서 몰리게 되니까 예. 새로운 탈출구를 모색하는 게 북한은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결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과로 북한의 외교적 전략적 비중이 상대적으로 또 높아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건 푸틴이 잘못된 선택의 결과라고 봐야죠. 예. 그러나 이제 여기서 이런 건 있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러시아하고 보다 현명한 외교를 했다면은 왜냐하면 제가 4월 중순에 이제 러시아에서 뭐 국제회의 있어서 갔었거든요. 네. 러시아에서 한국을 이렇게 표현해요. 비우호적인 국가다. 한국을. 비우호적인 국가인데 이유는 뭐냐? 예.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예. 이제 포탄 같은 거 우회적으로 제공해주고 그다음에 경제 재원, 인도적 지원 쭉 하는데 네. 쉽게 해서 한국이 우크라이나 편을 들었다. 그러니까 그 러시아에 대해서는 비우호적이다. 그 비우호적이다. 예. 그러나 비우호적인 국가 중에서는 가장 우호적인 국가라는 표현을 써요. 그 예. 푸틴이 그죠. 평양 가기 뭐, 전에 또 그 메시지를 보낸 맞습니다. 거거든요. 예, 예. 뭐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우크라이나에 무기 제공하는 건 아니니까. 예. 그래서 그건 뭐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제가 모스크바에서 느꼈던 건 그래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살기 위해서는 전쟁이 끝나고 살기 위해서는 결국 경제가 발전이 돼야 되는데 네. 러시아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는 결국에 한국하고 협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한국이 와서 가령 현대 기아 예. 가장 짧은 시간 내에 러시아의 차량 시장 점유율 1등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현대 기아에 대한 존경심이 대단해요. 네. 그리고 제가 롯데 호텔에 묵었는데 네. 롯데 호텔이 모스크바에 있는 롯데 호텔. 모스크바에 있는 롯데 호텔에 묵었는데 예. 그게 가령 우리가 아는 힐튼 호텔이라든가 뭐 포시즌, 인터컨티넨탈 이 미국의 호텔보다도 훨씬 더 정평이 있고 더 좋은 호텔로 인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모스크바 포함해서 러시아 내에서 한국의 이미지가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거 한편에서는 네. 그 out of necessity, 네, 그 네. 필요성에 의해서 북한하고의 관계를 개선하지만 아하. 우리는 한국하고의 끈을 놓고 싶지 않다. 양다리 전략입니까? 양다리 전략인데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에서 얘기하는 건 세 가지의 이제 그 중요한 레드라인을 얘기하죠. 네. 첫째는 우크라이나에 무기 제공하지 말아라. 무기 제공하게 되면 우리가 보복한다. 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북한하고 관계 개선을 할 텐데 예. 전통적 우호 관계를 심화시키는 것뿐이다. 우리가 북한에 무슨 첨단 과학기술, 첨단 군사 기술을 제공하거나 이런 일은 없다. 첨단 무기 제공하는 일 이런 건 없다. 그러나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식량, 그 다음에 석유, 가스, 그 다음 생필품 같은 건 우리가 지원할 용의가 있다. 그거 갖고 한국 정부가 회방을 하지 말아라.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지금 한국이 미국 영향을 받아서 러시아에 대해서 다자 제재에 참여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유엔 안보리에서 그 전문가 패널 연장하는 거 러시아가 비토했다고 해서 한국 정부가 러시아에 대해서 지금 독자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신중을 기하라. 그러면서 일본에서 좀 배워라. 일본은 훨씬 유연성 있게 테러 제재를 가하고 있다. 한국은 너무 미국을 따라갔던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쭉 해요. 그러면서 이제 한 예로 드는 게 볼쇼이 발레단 오는 게 무슨 정치적인 거냐. 근데 그걸 우리 문화관광부가 결국에 그걸 취소를 해서 불을 했다. 이런 거는 한러 관계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번에 저 푸틴이 평양 가기 전에 그 연설문에서 얘기하면서 우리는 뭐 한국하고 좋은 우호적인 관계를
누리고 싶다라고 하는 것도 아마 그런 것들의 반영이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서 네네. 우리가 얼마든지 예. 모스크바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모스크 평양 관계의 예. 어떤 그 폭과 예. 깊이를 예. 우리가 폭과 깊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군요. 그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미국은 끊임없이 이제 과거에 저 부시 정권 시절에는 끊임없이 이제 북한을 악마화하고,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태도를 취할 텐데, 예컨대 지금 11월 대선에서 바이든 또는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미국은 이제 북러 관계를 좀 어떻게 규정하고 어떤 방향으로 세계를 재편하려고 할까요? 가령 트럼프 쪽 진영의 셈법은 상당히 분명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적은 중국이다. 중국이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아니다. 러시아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중국을 다루기 위해서는 러시아 같은 국가를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된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 쪽에서 생각하는 그거예요. 네네. 그렇다라고 하면 그러면서 트럼프가 얘기한 게 있잖아요. 예. 자기가 대통령 되면 일주일 만에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하겠다. 뭐 간단한 게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우리 군사무기 제공하지 않아. 예. 그냥 경제 지원도 안 해. 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지도자들 보고 푸틴하고 협상해. 예. 그러니까 푸틴한테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할 테니까 예. 당신 더 이상 요구하지 마. 예. 그럼 뭐 그때는 협상에 따라 다르겠지만 돈바스, 루안스크 네. 이쪽에 있는 그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예, 예. 철수하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은 예. 그런 해법을 내놓을 수가 있을 거예요. 예. 예. 그러나 하여간 러시아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가 예. 나토에 가입하지 않고 중립적 지위를 유지하고 네. 한다면은 예. 그리고 그 돈바스 루안스크에 있는 예. 러시아계 우크라이나 주민들에 대해서 뭐 그 합당한 대우. 대우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예. 푸틴이 받을 가능성도 있죠. 그 가능성 배제하기. 그럼 그게 굉장히 빠른 해법이 될 수 있겠네요. 국제사회를. 그럼 상당히 빠른 해법이 예, 될 수 예, 있죠. 예. 그런데 이제 반면에 바이든이 되면은 예. 계속 장기화되겠죠. 누가 됐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예. 지금 제공을 해주고. 그러나 이제 문제 여기 기본적인 차이가 있죠. 근데 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네. 미국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는 푸틴이 뭐 독재자고 뭐가 I don't care. 예. 만나서 예. 미국의 국익에 맞는 결과를 얻으면 된다는 주장이고 예. 뭐 바이든 입장에서는 트럼프 바이든 입장에서는 푸틴 같은 인간은 예. 결국에 예. 우리가 도저히 상종할 수 없는 그런 지도자 아니냐. 예. 전쟁 범위. 그러니까 가치가 개입이 되는 거예요. 예. 가치. 예. 그러니까 가치 개입이 시각에서 보는 거고 네. 그다음에 트럼프는 유럽에 있는 동맹들 즉 나토 동맹의 얘기를 많이 안 들을 거예요. 경청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 바이든은 예. 계속 동맹을 강조하기 때문에 예. 유럽 동맹 국가들의 말을 많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이들은 러시아가 나토에 위협을 가한다라고 하는 기본 공동인식에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바이든의 경우에는 결국 유럽 국가들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고 아하. 그럼 반러가 될 수밖에 없고 예.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장기화될 장기화되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군요. 중국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국의 입장이 좀 곤혹스러워지는 거 아니냐. 북러가 가까워지면 본인들에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어려워지는 거. 왜 그렇죠? 뭐 그런 얘기를 이제 언론에서 많이 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북중러에서 중국이 북한을 좀 핸들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권한을 러시아에게 뺏기는 거 아니냐. 글쎄요. 이런 건 있어요. 근데 그런 시각을 보는 분들은 대부분 1960년대 초 네. 그 중소 국경 분쟁이 일어났었을 때 네. 북한이 아주 기회주의적 외교를 하면서 뭐 중국 쪽에서도 많은 걸 얻어내고 소련에서도 많은 걸 얻어냈던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 시각에 보면서 한반도 문제를 두고 중국과 러시아가 경쟁한다는 시각에서 보는 건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중국 외무성에서도 그 대변인 답변이 나왔지만은 이번 푸틴이 방문한 것은 러시아와 북한 양자 관계에 관한 것이다. 여기에 왜 중국을 끼워 넣느냐? 나 동의할 거고요. 그러나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만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서 첨단 군사 기술이라든가 또는 군사 무기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를 표할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가 만약 북한이 핵무기 보유에 대해서 용인하는 태도를 취하더라도 중국은 우려를 표명할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거는 러시아와 중국 정상 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나 지금 당장 푸틴이 평양을 방문하고 네. 그리고 평양하고 러시아 관계가 개선되는 게 예. 중국에게 그것이 상대적 손실을 가져온다. 요 등식은 성립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단 약간 그 초보적인 경제 협력이라든가 뭐 설린 우호 협력 뭐 이런 차원에서의 그 평양 방문이지 뭐 그것보다 훨씬 더 심대한 예컨대 핵미사일 기술을 러시아의 핵심 기술을 북한에 이전해 준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군사 협력 동맹 차원으로까지 강화 발전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거는 러시아 알수 없는. 자체가 조심해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가령 예. 지금 북한이 관심 있는 게 예. 그냥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ICBM, 경우는 예. 재진입, 리엔트리 네, 네. 테크놀로지 재진입 기술 같은 거 이제 예. 관심이 있고 네. 그리고 ICBM을 다탄두, 네. 핵탄두를 다탄두로 넣어서 네, 네. 발사할 수 있는 그렇죠. 다탄두 기술이 필요하고 다탄두 하려고 하면 또 핵탄두를 소형화시켜야 된다. 예. 경량화시켜야 된다. 예. 이런 기술들. 예. 또 지금 러시아가 갖고 있는 게 잠수함 발사 예, 핵잠수. 탄도 미사일. 예. 그냥 ballistic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예. missile. 예. 그다음 아까 핵 추진 잠수함. 예.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초음속 예. 음파탐. 초음속 아니 탐지기가 예. 아니고 그러니까 하이퍼 그러니까 초음속 미사일 미사일. 예. 예.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군사 위성 이런 데 대한 이제 그걸 많이 원할 텐데 네. 아마 러시아도 잘 알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한국 정부가 우려를 표명할 그런 부분 내 군사 기술에 대해서 안 한다. 북한에 대해 공연 안 한다고 보고요. 또 네. 거기에는 또 미국이 강력한 이제 반발이 있을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러면 미국이 예. 러시아에 대한 또 압박, 예. 제재와 압박을 더 강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신경을 쓸 거예요. 아. 그리고 그 점에서는 중국이 러시아를 네. 따라갈 수가 없고 예, 예. 미국하고 공조할 가능성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미국하고 중국. 그것도 공조하죠. 예. 왜냐하면 예. 그 한반도나 동북아에 불안정한 상황이 왔었을 때 네. 이게 또 미중 관계에 또 부정적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예. 그거에 대해서 미중과 언제든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군. 선생님, 이제 국제관계가 정말, 예, 지금 막 머릿속으로 막 그림을 그려보는데 대단히 이제 복잡하게 흘러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정부는 이 상황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어떤 외교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는 결국 미국 중심적으로 네. 간 거죠. 우선 북한이라고 하는 게 사실상 사실 북한을 뭐 악마화한 거니까요. 네. 북한하고 대안할 수 없고 강대강으로 나갔고 그러니까 북한을 강대강으로 나가면 현 정부가 갖고 있는 인식은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이 그렇게 강한 국가는 아니고 네. 약한 국가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예. 있고 그래서 군사적 압박 정책, 억지 정책과 예, 예. 그다음에 제재를 통한 최대한의 압박 정책을 강하게 하고 예. 국제사회 지지가 있으면. 있을 경우에는 북한이 항복을 해서 나오거나 북한이 아니면 붕괴할 거라고 네. 하는 이런 기본 인식이 깔려져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김태호 1차장의 인식이기도 모르겠어요. 그 친구 인식인지 모르겠지만 예, 예. 근데 대부분 뭐 현 정부에서 일하는 뭐 학자들 내가 비교적 소상히 아는 친구들인데 그 네. 친구들 인식이 옛날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예. 그러면 그렇게 되면 거기에 제일 필요한 게 결국에 미국하고의 관계, 한미동맹이 필요한 예. 거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뭐 한미동맹이 모든 걸 몰빵을 하는 거예요. 네. 한미동맹 몰빵론. 예. 그 몰빵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 뭐냐? 그러면 중국이나 러시아는 또 어떤 식으로 생각하느냐?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 위협을 빌미로 해갖고 한국에다가 뭐 소위 전략무기 같은 거 전진 배치 이렇게 하면서 네. 결국에 중국을 겨냥하는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예,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우리 입장이 지금 상당히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뭐 우리 안보실장도 뭐 나가서 뭐 러시아하고 충분한 네. 소통을 하고 있다니까 예. 그러면 참 다행인 건데 예.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한미 동맹을 유지해야죠. 예. 유지하는 가운데서도 예. 중국하고는 전략적 협력 동반적 관계 예. 그
러시아하고도 우리가 이제 협력 동반자 관계를 체결했기 때문에 예. 요걸 잘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나 여기 예. 한계는 있을 거예요. 어떤 남북한 관계가 악화가 돼 버리면은 네. 이런 움직임이 한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남북한 관계가 악화가 되면은 남북이 적대식 되는 건데 그럼 북도 우리도 네. 자 우리는 북한 위협 때문에 미국 일본하고 더 협력해야 되고 네. 또 북 입장에서는 자기들도 어려우니까 러시아, 러시아. 중국하고 협력할 예. 수밖에 예. 없고 그럼 우리가 원하든 안 하든 남방 삼각축하고 북방 삼각축에 예. 보이지 않는 대립축이 생기게 되고 예. 그럼 그게 신냉전이 시작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막아야 예. 우리의 평화 생존 번영이 보장이 되는 건데 네.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일일 뿐입니다. 예. 즉각적인 좀 회담을 좀 제의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에게? 북한을 향해서요. 뭐 군사회담을 하든 뭘 하든 해서 남북이 좀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의 위기를 좀 수그러뜨리는 그런 북이 노력. 이미 선언했는데요. 더 이상의 대화는 없다. 더 이상의 대화는 없고 예. 적대적 관계고 우리 남남이다. 예. 완전히 끝이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북한하고 지금 대화 통로를 여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우리 뭐 정보기관 같은데도 오히려 북한을 흔드는데 네. 민주주의 인권 이렇게 들고 북한 흔드는데 앞서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서 우린 당신들하고 공존할 수 있고 당신들하고 신뢰를 구축할 수 있고 그러니까 당신들하고 대화합시다. 예. 그 북에서 나오겠어요? 근데 선생님 지금 보면 뭐 대북 확성기까지 간 상태에서 다시 소강 국면이긴 합니다만 막 오물풍선이 날아오고 뭐 앞서 말씀하신 대로 방벽을 세우고 이런 방식으로 극단적인 대립이 되면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예, 심지어 미국이 얼마나 걱정을 해요. 미국이 연합사가 나서 아니 UNC 유엔군 사령부가 예. 그러니까 유엔군 사령관 연합사령관, 예. 주한미군 사령관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모자 근데 계속 바꿨으면서. 유엔군 사령부에서 예. 스피커 저렇게 하는 것이 휴전협정 위반이니까 네.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예. 이게 또 뭘 의미하느냐면 예. 미국 정부도 지금 걱정이 많죠. 미국 정부도. 왜냐면 바이든 행정부 11월에 재선 나와야 되잖아요. 예.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터졌죠. 가자 사태 터졌죠. 대만 지금 위태위태하죠. 예. 거기다가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이 충돌까지. 일어난다. 그럼 바이든 행정부 외교 정치는 최악의 실패가 된다. 예.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 원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나서가지고. 그냥 미국은 두 가지 그 수단이 있죠. 네. 하나는 그 유엔군 사령부를 통해 갖고 남북한 간의 적대적 행위 또는 도발적 행위를 중지시키는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네. 두 번째 주한 미군 사령관이자 연합사령관 한미 연합사령관은 정시 작전 통제권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우리가 디펜스 컨디션 그러니까 예. 데프콘 3 이상으로 가게 되면은 준전시에 해당이 된다. 네, 예.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군 부대를 이동하고 하는 권한이 주한미군 사령관이자 연합사령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군이 공세적 배치를 막을 수도 있겠죠. 네. 단 한국군이 정당 방위에 의해서 하는 것은 거기서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네. 군사 계획을 세워서 움직이는 데는 연합사령부 사령관이 개입을 해서 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 미국 정부가 이런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유효한 역할을 할 수가 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왜 문재인 정부 때 있을 때 전시작전 통제권 이제 네. 환수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그 환수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환수 못한 게 꼭 나쁜 건 아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자의적인 군대 이동을 네. 차단할 수 있는 기제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차라리 잘 됐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수준이니 참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상황에서는 긴장은 당분간은 계속 고조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인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 지금까지 가지 않았던 새로운 길이 되면서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부흥기를 맞게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이제 더 이상 뭐 근데 북한은 네. 그러니까 북한의 행태를 보면 그래요. 네. 뭐 북한도 부국강병을 네, 원하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부국강병 정책을 통해 갖고 소위 군사력하고
결국에 우리 경제 발전을 동시에 추구했듯이 그 북한도 네. 결국에 소위 강성 대국의 개념이라고 하는 네. 게 하나면서 북극강병이죠. 네. 그 김정은도 그걸 따르고 있고요. 근데 지금 북한의 포커스를 보면은 그 강병 쪽은 어느 정도 구축이 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건 무슨냐면 북한이 핵무력 완성. 전술 핵을 이제 보유하고 있고 네. 전방에 배치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한미가 군사적 도발을 했을 때 자기들이 막을 수 있는 기제를 갖고 있다. 예. 그렇다면 어디다 역점을 줘야 되냐? 경제에 역점을 줘야 되냐. 그게 2010 사업이라고 해서 네. 그러니까 북한의 20개 지방 단위들을 선정을 해갖고 네. 10년 동안에 예. 결국 전부 다 해서 200개 정도의 농촌형 공장을 건설하는 지금 사업을 시작하고 있거든요. 예. 그 이유는 뭐 김정은이가 분명히 얘기해요. 북한도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가 너무 심하다. 아, 북한도 양극화. 양극화가 심해서 네. 지방 정부들을 살려야 되겠다.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지방에도 공장들이 있어야 되겠다. 예. 근데 그 공장을 짓는 부대들을 소위 124 연대가 해요. 예. 인민군 연대들이 가세요. 예. 124는 그 교시가 네. 1월 24일 금년도 1월 아. 24일 나왔다고 해서 예, 124 연대라고 연대. 해서 그 연대가 지금 20개 도시에 좀 더 배치가 돼 있다는 거예요. 1개 연대 병력이 3,000에서 5,000을 침대하고 보면은 예. 결국 20개면 그것만 도 얼마입니까? 그러네요. 예. 그러면 결국에 많으면 10만, 네. 적어도 8만 정도가 지금 가 있는 거거든요. 10만 대군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뭘 얘기하느냐면 북한이 네. 경제 발전에 지금 엄청난 역점을 두고 있다는 거죠. 예. 만약 북한이 남한하고 전쟁 벌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10만 되는 군인들을 결국에 경제. 공장 짓는데 산업 산업 일꾼이 예. 된 거잖아요. 되고 있죠. 군인들이.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행태를 보면 상당히 예측 불허한 행태들이 있는데 네. 근데 우리가 객관적 지표들 쭉 보고 예. 행태를 봤었을 때 북한도 지금은 핵 있으니까 미국 한국이 우리 함부로 치지 못할 것이다. 아하. 그럼 경제 발전이다. 그럼 경제 발전 중에서도 결국에 뭐냐? 그 농촌 네. 중심의 발전이 필요하다. 예. 그럼 그걸 요구면 결국에 인력, 네. 물자 어떻게 되느냐? 예. 군을 동원하자. 지금 이렇게 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건 상당히 흥미있는 현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경제 발전을 일으키고 북한하고 러시아가 사실상 그 노동자들을 북한의 노동자들을 뭐 시베리아에 보내고 그리고 또 이제 뭐 교육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인프라를 러시아에서 도와주는 방식의 경제 협력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그게 이제 있는데요. 그게 유엔 안보리 위반. 이렇게 결의안 위반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거 신경 안 쓸 것 같은데요. 그러거나 그러니까- 말거나 예. 그러니까 북한 노무자들이 네. 시베리아 쪽으로 와갖고 예. 거기에서 일하면서 임금 받아서 이제 본국에 송환하고 하는 건데 네.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지금도 그런 북한 노동자가 그 블라디보스토크 포함해서 예. 극동 지역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건 아마 그 지속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러시아가 유엔 네.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위반할 가능성이 상당히 클 거라고 봐요. 물론 또 다른 명분은 들고 나오겠죠. 네. 근데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그동안에는 미국 중심적으로 그리고 또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나 이런 것들이 먹혔고요. 그리고 상당히 이제 한국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제 결정이 됐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안보리 제재도 먹히지도 않고 또 말씀 주신 대로 러시아에서 푸틴이 그런 뭐 별로 신경도 안 쓸 것 같고 이러면 국제사회의 질서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변동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그건 봐요. 상당히 커지겠죠. 네. 그러니까 만약 그런 식의 새로운 결제 시스템에 네. 브릭스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참여한다라고 하면은 네. 미국 달러 중심 체제에는 예. 커다란 충격이 될 수밖에 없죠. 예. 사실 중국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위안화를 미국이 뭐 조그만 중국이 문제가 있으면 계속 소위 그 중국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잖아요. 네. 제3자 제재라고 네, 네. 하는 걸 가하는데 예. 그러면 제3자 제재라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지 않은 그런 국가나 기업하고 중국 기업들이 거래를 하게 되면 그 중국 기업과 거래하는 중국 은행이 네. 미국 은행하고 거래를 못하게 함으로써 그렇죠.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킨다는 네.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너무 그동안 이제 피해를 당하니까 네. 지금 중국이 하는 것은
그 디지털 커런시, 네. 디지털 화폐를 도입해 갖고 미국 달러 필요 없이 네. 특히 그 1대1로 예. 사업에 참여하는 국가들을 회원국으로 해 갖고 예. 모든 걸 지금 디지털 화폐를 갖고 전자 결제를 하게끔 하고 예. 있거든요. 예. 그걸 이제 중국의 인민은행, 중앙은행이 거기에도 이제 보증을 해주는 건데 만약 그런 시스템이 활성화가 되고 러시아가 거기에 참여하고 북한이 참여하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미국 달러 중심 체제라고 하는 거고 완전히 떨어진 새로운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예. 그러면 미국이 예. 제재라고 하는 이 정책 카드를 네. 효과적으로 쓰기가 점점 어려워지겠죠. 그러니까 미국의 그런 제재라는 카드가 효과적으로 사용이 안 된다면 또 다른 방법의 대안을 고안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중국, 러시아 네. 이 다른 국가들, 예. 그 REST 그 예. 이외의 다른 예. 예. 국가들도 또 그거에 빠져나가는 방안을 생각을 해나겠죠. 야. 그러니까 그만큼 국제 질서가 네. 어떻게 보면 침식되고 약화되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예. 그러면 이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그 통화 체제를 바꾸는 것은 중국에게 상당히 이익이 된다고 보고 거기에 편승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아니 중국은 원래는 인민페이 국제화를 시도를 했었어요. 네. 근데 성공을 못 봤죠. 그게 아마 지금 인민폐 중국 네. 통화를 쓰는 국가의 비중이 뭐 1.6%가 몇개 되잖아요. 네. 달러는 거의 뭐 65%가 그렇습니다. 되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패한 건데 네.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찾아난 게 바로 소위 인민폐의 디지털화예요. 네. 그러니까 디지털 커런시로 만들어 갖고 네. 중국 같은 데는 거의 한 지금 150개 조그만 소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전자결제 네, 하는 네.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국가 간에도 확장을 시키는데 우선 시작은 1대1로 참여 국가들 중심으로 한다니까 네. 그 1대1로 참여 국가가 대부분 브릭스 국가고 글로벌 사우스의 일부거든요. 예. 그러면 이들 경제권이라고 하는 게 미국 달러권하고 동떨어져 갖고 새로운 시스템. 그러니까 미국 은행 사용하지 않더라도 예, 다 되는, 얼마든지 거래할 수 있는 거래할 수 그런 있는. 시스템이 될 수가 있겠죠. 두 개의 세계가 가능해지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두 개의 세계가 가능해질 수 있겠죠. 그런데 뭐 제일 좋은 국가는 두 개의 시스템을 다 같이 하는 게 제일 좋겠지. 예. 인도 같은 데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인도 같은 나라가 성장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둘 다 양쪽에 다. 양쪽에 다 하고. 예. 그리고 한국도 왜 우리가 한쪽에 꼭 갈 필요가 있느냐 예. 하는 게 나오는 거죠. 우리도 양쪽 다 가면 되는 거다. 네. 그건 이제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이왕이면 양쪽 다 하는 게 좋지 네, 않겠냐 네, 네. 나오겠죠. 예. 아니, 오늘 이재명 대표랑 함께 간담회 하셨는데요. 사실 윤석열 정부 외교 노선에 대해서는 더 뭐 얘기할 것도 없는 수준이어서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나 다음 그 수권 가능한 정치 집단에서 이 외교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풀려고 하느냐. 특히 이재명 대표가 무슨 생각인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글쎄 뭐 이재명 대표 주로 이제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고민은 이런 것 같아요. 예. 외교안보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이 쭉 있는데 예. 이걸 발언했다가 또 정치적 공세가 들어오면 어떡하느냐라고 하는 예.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발언 네.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외교안보 정책이 있고 예. 근데 그걸 발설을 했었을 때 예. 보수 진영에서 엄청난 정치적 공세가 오면서 자기가 입지가 어려워지는 네. 이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 하고 있는데 그러나 하여간 뭐 이재명 대표는 기본적으로 강조하는 게 네. 최고의 안보보다 더 좋은 게 평화다라고 하는 것. 뭐 그건 뭐 항상 하는 얘기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자는 없고 뭐 예. 패자가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네. 뭐 그 관점을 얘기를 하고 그다음 미국하고 관계도 중요하지만 네. 중국 러시아하고 관계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야만 지금 남북한 관계에 물꼬를 틀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 네. 뭐 평소 생각하는 얘기들 좀 예. 얘기했어요. 네. 그 북한과 남북 관계도 좀 새로운 관계 정립이 좀 필요한 단계로 나아가는 거 아니냐. 특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판단이 이제 그 교전 중인 적대적 두 국가론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우리도 거기에 맞는 새로운 외교 노선을 좀 남북 관계를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 과거식으로 뭐 우리 민족끼리 뭐 통일 뭐 이런 방식으로 되겠냐라는 고민도 있는 근데 것 뭐 같습니다. 우리 입장은 뭐 한국의 진보 세력의 기본 입장은 평화 먼저. 네, 평화. 그다음 통일 나중에. 네, 뭐 이걸 분명히 했기 때문에. 선평화 후통일. 예. 그러니까 평화를 먼저 한다라고 하는 것은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긴장을 완화하고 네. 신뢰를 구축하고 뭐 종전선언 채택을 하든 안 하든 결국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 체제로 전환시켜 나가고 그 과정에서 소위 냉전 체제를 해체시켜서 국제 환경을 개선하고 네. 다른 한편에서는 국민적 합의를 구축해서 초당적으로 평화에 대한 그 국민적 여론을 구축하자. 이게 기본적인 아이디어였거든요. 네. 뭐 교과서적인 해법인데 예. 뭐 아빠 민주당도 그 시각에서 보는 건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북에 대해서 무슨 다른 접근 필요 할 수 없는 게 북이 입장에서는 시작한 게 뭐 북이 주장은 그거예요. 남에서 강으로 나니까 우리도 강으로 나가고 네. 남에서 뭐 보수 진보 정부 할 거 없이 가만히 보니까 보수 진보 정부의 목표가 결국에 북한 체를 무너뜨려 갖고 흡수통일을 하는 거더라. 네. 네. 그 늦게라도 발견했는데 예. 이제 이런 남쪽 호구는 상종하지 않겠다. 않겠다.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그 체제 전복의 의도가 없다. 흡수 통일의 의도가 없다. 그게 사실상 보수 정부 심지어 진보 정부 진보 정부 네. 심지어 보수 정부에서도 그런 입장을 유지해 왔거든요. 네, 그게 네. 1989년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의 기본 흐름이니까. 예. 근데 지금 그걸 북에 설명을 해서 예. 야, 우리 체제 전복의 의사 하나도 없고 흡수 통일이 아니고 우리는 합의 통일하려고 그러고 네. 그리고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 3단계 통일 방안에서 첫 단계에서 교류 협력하고 화해 협력하는 거 하고 2단계에서 소위 중간 단계로서 남북 연합 네. 정상회담을 정례화, 강요회담 정례화, 국회회담 정례화 이렇게 시키고 그러면서 남북한 간의 신뢰가 충분히 쌓이고 남북한 간의 동질화가 많이 이루어지면은 3단계에 가서는 남과 북의 주민들이 국민 투표를 통해서 우리 미래를 결정하는 거다. 네. 거기 뭐 영구 분단으로 갈 수도 있고 소위 연방제 통일로 갈 수도 있고 네. 남북 연합제 통일로 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갈 수 있는데 그건 우리들 결정할 일이 아니고 우리 후손들이 결정한 일이다. 그럼 우리 중요한 거는 하여간 교류 협력과 평화 공존이라는 1단계. 그다음에 그 협력과 통합을 제도화시키는 남북 연합 단계. 네. 2단계. 이것까지만 열심히 하자. 그러면 이 두 단계는 사실상 네. 뭐 북한 체제를 전복시키고 무슨 흡수통일하고 이게 아무런 관계가 없는 예.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가 북측하고 충분한 대화를 해야 되는데 네. 문제는 그런 아예 통로가 완전 닫혀 있기 봉쇄된 때문에 상황이겠죠. 그런 점이 상당히 절망스럽죠. 예. 그래서 내가 현 정부를 참 문재인 정부 때는 뭐 정상회담하면서 희망은 줬는데 결국 나중에 되는 게 없더라. 그래서 희망 고문을 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예. 현 정부는 뭐 처음부터 끝까지 되는 게 없으니까 절망 고문이 우리 국민을 예. 어렵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그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 소위 얘기하는 K 실크로드를 만들겠다는 건데 이게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뭐 노력하면 되겠죠. 뭐. 네. 그 K 실크로드 얘기는 사실상 그게 뭐 노무현 대통령 때도 나왔고 네. 뭐 이명박 대통령 때도 나왔고 문재인 대통령 때도 나온 거니까 네. 뭐 새로운 건 아니니까요. 근데 남북 간의 이 교류 협력 없이 가능한 일일까요? 뭐 세 국가하고는 예. 그러니까 현 정부에서는 그 가치 외교의 톤을 낮춘다라고 하면은 네. 그 투르코메니스탄, 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하고 협력은 잘 될 거예요. 아. 그런데 가치 외교를 가면. 한편에 들고 있으면서 다른 한편에 실용 외교를 한다고 하면 이 양자 사이에서는 예. 충돌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예, 선생님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글쎄 모든 게 잘 돼야 될 건데 예, 모든 게 잘 되기를. 모든 거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